네, 안녕하세요. 아이비 플랜의 테일러 김 강사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AT 만점 강사가 전하는 SAT 1550 플러스 고득점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 자,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SAT가 사실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 시험이에요. 그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거에 비해 점수가 잘 안 올라가더라라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 많은 강사들이 SAT 수업 또는 그 학습법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SAT는 사실 점수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만은 아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만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학생 때 SAT를 공부하느라 많이 이제 고생을 했던 어, 기억이 있는 사람으로서 SAT의 잘못된 공부 방법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SAT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의 저의 의견을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2021년이 돼서 SAT에 좀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SAT가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우리가 뭐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라는 얘기를 일단 가볍게 잠깐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나면은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설명회가요. 설명회를 들을 때는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라고 끄덕끄덕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당장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라는 의문이 항상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오늘 바로 집에 들어가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릴 거예요. 가르쳐 드리고, 우리 그래서 아이비 플랜에서 이번 여름방학 특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AT의 트렌드인데요. 그 설명회를 가시면 가실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학원에서는 SAT가 이렇게 바뀔 거다. 저 학원에서는 저렇게 바뀔 거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SAT 컨설팅 업체나 학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뭔가 변화가 많을 거고 그래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사실 그 학생분들, 약간 학부모님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심어 드리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학생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저도 SAT 강사인 입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그 쓸데없는 유추들 빼고 실질적인 팩트가 뭐가 있는지 그 실질적으로 SE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SAT Subject Test 우리가 흔히 SAT2라고 부르던 SAT Subject Test가 폐지된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학생들이 SAT2랑 비슷한 더 애드밴스드 된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험이 뭐죠? AP와 IB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학생들이 뭐 바이올로지를 서브젝트 테스트를 봤다? 그럼 AP 바이올로지가 사실은 좀 더 공부할 게 많은 시험이거든요. 비슷하게 SAT 서브젝트에 있는 math보다는 AP 캘큘러스가 좀 더 애드밴스드 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차피 우리가 AP, IB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난이도의 시험인 SAT 서브젝트가 폐지됐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양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AP랑 IB가 더 중요해지긴 하겠죠. 어차피 SAT 1만으로는 math나 이런 사이언스 실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근데 이제 SAT2가 폐지됐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해야 될 시험이 하나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긴 해도 큰 변화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SAT의 에세이 섹션이 폐지가 됐대요.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SAT가 이제 reading,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 그리고 math 그리고 이제 에세이가 있었잖아요. 에세이 섹션이 폐지가 됐는데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를 USAT 때부터 봐오던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에세이를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올드 SAT 때는 에세이를 가르쳤어요. reading, writing, 에세이를 가르쳤는데 USAT로 바뀌고 나서 저는 에세이는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라. 왜? 에세이가 저는 곧 폐지될 거라고 누누이 말을 했거든요. SAT가 왜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냐면요. 지금 결국 이 SAT 스탠더드 테스트가 바뀌고 있는 게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에 이제 가속화는 됐죠. 가속화는 됐는데
사실 진짜로 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SAT나 ACT의 존폐 여부가 막 지금 얘기가 되는 이유는 사실 공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거든요. 공평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 많은 대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을 때 또는 이제 그 컨슈머 그룹이 주장을 했을 때 너무 이제 소시오 이코노믹 그룹이 높은 돈 많아서 이제 프랩 센터를 다니고 튜터를 할 수 있는 아이들만 너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평들이 있어 왔는데 다른 사실 SAT의 다른 섹션과는 다르게 리딩 라이팅과는 섹션과는 다르게 SAT, SA가 유일하게 배경 지식을 요했어요. 왜냐면은 SAT, SA는 수사법을 물어보는 그 시험이거든요. New SAT, SA는요. 자기의 의견을 적는 에세이가 아니라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사전 학습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공부를 학원 같은 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원에서 그러면 SAT, SA에 물어보던 수사법 같은 거를 리딩이나 라이팅 섹션에서 물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USAT는 마음대로 유형이 함부로 바뀌지 못해요. 왜냐면은 저희 2016년에 USAT로 변화가 됐죠. 2016년에 USAT로 바뀌었는데 이때 칼리지 보드가 무려 한 210페이지 정도 되는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 불리는 유형표를 얘네가 만들었어요. 유형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칼리지 보드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몇 문제를 내고 몇 퍼센트를 내겠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칼리지 보드인데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학생들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 SAT를 가르치는 강사들도 모르는 강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칼리지 보드가 우리는 무슨 유형의 문제를 몇 퍼센트를 내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바꾸려면은 우리한테 미리 공고를 해줘야 돼요. 칼리지 보드가. 우리 이런 유형을 이렇게 바꾸겠다. 즉 USAT의 유형이 바뀐다면요. 절대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학원에서 안 배운 유형이 나왔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왜? 유형이 바뀌게 된다면은 미리 공고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형이 어떻게 바뀔 거다 이거는 아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온라인 시험이 도입됐다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 연필이랑 그 책을 가지고 종이로 공부하지 않으면 뭔가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뭔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생각에서 많이 탈피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요. 아이가 종이로만 텍스트를 보던 아이는 컴퓨터로 텍스트를 보는 순간 그 가독성이 80%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내 원래 능력이 100%라면은 8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SAT 리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내가 80%까지 가동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자기한테 굉장한 핸디캡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험은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컴퓨터로 텍스트를 읽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많은 학원들이 변화를 하고 있죠. 저희도 비대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아직 페이퍼 시험이 있는 동안에는 페이퍼를 출력을 해서 시험을 볼 건데 아이가 컴퓨터로 텍스트를 읽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는 뽑아서 이렇게 펜으로 공부하지 않지? 이런 생각에서 좀 살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스트가 뭐 옵셔널해진다. 그리고 UC 같은 대학교는 이미 뭐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없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에요. UC는 테스트를요 아예 없애지 않았고요. 궁극적으로 인스테이트 학생들한테만 테스트를 요구를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할 뿐더러 아예 고려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인스테이트 학생들한테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이가 캘리포니아의 레지던트예요. 우리 아이가 캘리포니아의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민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적용되지만 out of state나 international 학생이라면은 지금 이 말은 사실 아무렇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급기야 UC는 우리가 테스트를 아예 안 보겠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스스로 테스트를 개발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얘네가 테스트를 아예 안 보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안 보는 짧은 피리어드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들만의 테스트를 새로 만들겠대요. 근데 대학교 입학하는 시험에서 SAT나 ACT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얘네가 시험을 만들어봤자 그게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겠어요. 대학교 입학하는 college admission 시험인데 뭐 천문학, 사주팔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어차피 영어, English, Math, 뭐 Science 이런 거를 물어볼 거란 말이죠. 즉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없다. 벗어나게 된다면 칼리지 보드가 유형표로 공고를 해주게 되어 있다. 즉 우리가 너무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시험이 바뀔 거지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법에 앞서서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UC 버클리에서 환경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원래 경제학을 전공을 하다가 이과로 가기 위해 전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에서 3.97 GPA로 최우수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금융, 벤처 캐피털 쪽에서 일을 하다가 2013년부터 SAT는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뭐 이제 간단한 프로필이 나오네요. 이런 것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멀쩡하게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의 학생 때 부모님 속으로 굉장히 많이 썩게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다니는 학원 그리고 과외 이런 거에 비해 점수가 굉장히 전 안 올랐거든요. 뭐 급기야 뭐 여기저기서 막 기출 문제도 구해서 풀고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올라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게 했죠. 근데 이제 어찌어찌 이제 대학교는 가가지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케이스인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와서 우연한 기회에 SAT를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이 아니라 강사로서 SAT를 다시 봐봤는데 SAT가 학생 때 보던 시험이랑은 너무 다른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학생 때 내가 보는 SAT는 무조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고 달달 막 패시지를 해석해야 되고 독해해야 되고 문제 무슨 막 찍기 스킬을 배워야 되고 이런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나를 고문하는 시험이었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SAT를 다시 봐보니까 이 시험이 사실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SAT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서 대학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평가를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여러분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독서, 리딩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아이는 이과나 공대를 보낼 건데요. 그래도 1, 2학년 때는 어차피 교양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많이 리딩을 하게 되는데 이 교양서라든가 전공서를 읽을 때 필요한 스킬들이 있거든요. 좀 효과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이런 거를 읽어낸 스킬들이 있는데 SAT 리딩 섹션이 요 스킬을 너무나도 잘 테스트하는 시험인 거예요. 또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논문 같은 리서치 페이퍼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SAT의 라이팅 섹션이 요 에세이를 쓸 때 대학에서 필요했던 스킬을 너무나도 잘 테스트하고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SAT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험이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칼리지 보드가 networth가요. 1.7 million, billion, million이 아니라 billion US 달러를 가진 회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더군다나 ACT라는 경쟁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본인들의 엄청난 자금력과 인재 풀을 들여서 요 시험을 준비하면은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을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시험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찍기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고 달달이 읽고 해석하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리딩 스킬이나 이런 기본적인 기본기가 중요했던 시험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2014년에 이번엔 학생이 아니라 강사로서 시험을 다시 봤어요. 학생 때는 제가 점수가 많이 잘 이렇게 향상이 안 됐다 그랬죠. 강사로서 2014년도에 시험을 다시 봤더니 이때 점수가 몇 점이 나왔을까요, 제가? 몇 점이 나왔겠어요? 만점이 나왔죠. 네, 만점 강사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리딩 800, 매스 800, 라이팅 800이 나왔고 더군다나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리딩에서 몇 개가 틀려도 만점이 나오거든요, 커브상. 근데 이제 67개 문제 중에 다 맞고 매스도 다 맞고 라이팅도 다 맞아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만점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제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이제 올드 SAT뿐만 아니라 뉴 SAT도 제가 이제 답지를 되게 많이 만들고 하거든요. 기출문제가 나오면. 근데 사실 이 정도 만점의 역량을 가진 강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SAT를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저 스스로도 SAT를 굉장히 어려워했었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점수가 잘 안 올라갔고, 그러다가 강사가 돼서 SAT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으로서 제 경험담을 들어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AT나 ACT 점수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있어도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숙지를 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T의 오늘 잘못된 접근법과 올바른 접근법, 성적 향상 팁, 그리고 학원 선택 노하우 및 저희 이제 IB 플랜의 2021년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적 향상했던 실제 케이스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잘못된 접근법의 첫 번째입니다. 모의고사만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른다? myth number 1이에요. 절대 아니죠.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걸 대부분 학원을 가면 모의고사만 무조건 많이 풀려요. 기본기는 안 가르쳐 주고요. 근데 이걸 학원만을 욕할 수는 없는 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거에 많이 집착이라고 할까요? 집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거에 많이 신경을 쓰세요. 먼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요 학원은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기출문제를 몇 개 푸나요? 기출문제를 뭐 2개를 푸는 학원보단 3개를 푸는 학원이 뭔가 더 성적이 잘 오를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물론 기출문제 푸는 게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SAT 준비의 시작은 절대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라 시작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쳐본다고 해볼게요. 학생이 이제 피아노를 배울 건데, 이 학생은 지금 개 이름도 몰라. 이 학생은 지금 개 이름도 모르고 건반 물줄도 몰라. 건반 물줄도 모르고 음표도 아직 안 배웠어. 음표도 아직 안 배웠는데 무조건 이 학생을 피아노 앞에 앉혀. 피아노 앞에 앉히고 너 지금 모차르트의 교향곡 쳐봐. 이렇게 애를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차르트 교향곡이 쳐지나요? 한 번 쳐서 안 돼? 2번 쳐봐, 3번 쳐봐, 4번 쳐봐, 10번, 100번을 쳐도 못 쳐요. 왜? 이 학생은 아직 기본기를 안 배웠거든요. SAT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아이들이 기본기를 배우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실력을 가지고요. 기본기가 없이 무조건 대부분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만 풀고 그것만 해설하고 끝나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SAT의 이 개 이름, 건반, 음표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리딩 스킬즈예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 유형을 파악하고 기초 리딩 스킬을 향상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돼요. 모든 SAT 공부, 수업,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SAT의 리딩, 라이팅 파트는 정해진 영문법, 독해 스킬, 더하면 이제 단어가 있겠죠?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어, 무조건 모의고사만 많이 푼다고 절대로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SAT의 독해 스킬, 문제 유형, 오답 유형 학습을 통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마스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 유형을 공부를 해야 돼요. SAT 리딩 문제는 그냥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를 찾는 문제거든요. 구조를 찾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요. 이거는 레토릭이라서 수사법인데, 즉 어떨의 의도나 글의 분위기를 찾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디테일 문제, 세부사항 문제고요. 이게 이제 어떨의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문제는 아이들이 잘 안 틀리고요. 단어 문제가 있어요. 이 유형을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저는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안 올라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봐보면은요,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사이언스 지문이 약해요, 히스토리 지문이 약해요 라고 지문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문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봐보면은 아이들이 요 문제에서 틀리고 있는 학생들은 요 문제만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요. 즉, 이 학생은 디테일은 세부사항은 잘 찾아. 근데 메인 아이디어를 못 찾고 있네? 그러면 이 문제만 지금 계속 틀리고 있다고요. 또는 우리 아이가
또는 어떤 학생은 메인 아이디어는 잘 찾아. 근데 이 학생은 구조를 못 찾고 있어. 그럼 이 문제만 계속 틀리고 있어요. 이 학생은 지금 구조는 잘 찾는데 author의 그 글의 분위기나 author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아직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 문제만 계속 틀리고 있고 이 문제만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거에 대한 그 연습이 없이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없이 모의고사만 10개 풀려요. 10개 풀든 100개를 풀든 요 문제를 틀리고 있는 학생은 계속 틀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이론을 먼저 나가야죠. 메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는지, 글의 구조는 어떻게 찾는지, 글의 어떤 의도와 분위기는 어떻게 찾는지, 다 이런 리딩 스킬과 독해 스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론을 나가고 기본기를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해야 점수가 확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은 분석은 이제 해주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구조 푸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리딩 52문제 중에 이제 가장 사실 1550점 이상을 이제 최고득점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파스트 커브를 봤을 때 요즘 나오는 커브를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46에서 47문제 정도를 맞아줘야 돼요. 이 이상을 맞아줘야지 이제 1550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이 구조 문제가 5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법 문제가 6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이 메인 아이디어 찾는 문제랑 디테일 문제는 합쳐서 한 24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 내에서 그 23문제 내에서 요게 뭐 10문제, 요게 14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각각이에요. 얘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 문제는 7문제 아니면 8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되겠네?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되겠네? 요런 전략을 가지고 이 수업을 나가야지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그냥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1500점이 올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딩이었고요. 그 라이팅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문법이 7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문법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문법은 정리를 잘 해줘요. 리딩 스킬은 정리를 잘 못 해주거든요. 문법은 잘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라이팅 시험이 문법 시험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근데 이제 라이팅에 44문제가 나오는데요. 문법 문제가 나와 있고 컨텍스트 문제라 그래가지고요. 문맥을 물어보는 시험이 있어요. 문맥. 이거는 문법.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막상 20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가 24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SAT 라이팅은 문법 시험인가요? 아니에요. 문맥이 더 중요해요. 문맥이라는 게 뭐냐면요. 빈칸을 주고 여기다가 너 그러나를 넣을 거니 아니면 더군다나를 넣을 거니 한국말로 지금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면은 마찬가지로 문법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글의 리딩 스킬을 알아야지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런 그 문제 유형을 가지고 이론을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론을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문법은 이론 설명을 잘 해줘요, 대부분. 근데 문맥에 있어서 general specific 찾는 법, 트랜지션의 뭐 종류, 그리고 이제 뭐 add delete 문제도 딜리트 되는 뭐 4가지 종류 이런 이론을 잘 안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풀기 전에 이런 이론을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이 유형표는요. 칼리지 볼드가 여기까지만 말해줬거든요. 여기까지만 말해줬는데 세부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진을 찍어 두시든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왜냐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미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SAT 리딩 시험은 지문의 내용을 모두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comprehension, true, false 시험이고 따라서 지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푸냐면은요. 대부분의 학생들과 그리고 강사들이 OX 문제 풀듯이 풀어요. 그러니까 A번을 보고 A번이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요. B가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C가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 맞춰보고 OX 퀴즈 풀듯이 풀어요. OX 퀴즈 풀듯이 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SAT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그냥 너 공부해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시험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가 지금 이런 것을 어려워하는구나를 알면 도움이 훨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SAT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고 A, B, C, D 이렇게 answer choice가 있잖아요. answer choice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요.
지문에 안 나온 내용 있죠. 지문에 안 나온 내용은 하나 정도밖에 안 주고 두 개만 줘도 많이 줘요. 많이 주는 거예요. 두 개만 줘도 많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거든요. true statement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물론 약간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SAT 공부할 때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문에 아예 안 나오는 건 내가 골랐어. 골라내서 이건 지웠어. 근데 분명히 지문에 두 얘기 다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답을 고르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SAT 학원을 오래 좀 다녔던 학생들은 집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엄마 또는 아빠, 나는 절대로 네 개 중에 네 개 보기를 다 헷갈리진 않거든? 근데 난 항상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하나를 찍는데 틀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SAT가 이미 그렇게 헷갈리라고 고안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맞다 그래가지고 얘를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예시를 들면요. A번 말은 여기 이미 나와 있고요. B번은 여기 나와 있고요. C번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와 있는 얘기는 D밖에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지우고 ABC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풀어야 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기 적혀 있죠. SAT는 comprehension 시험이 아니라 대학 진학 후 많은 양의 written material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리딩 스킬을 물어보는 시험이며 따라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제 및 세부 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인지 세부 사항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어떨이 지금 그 분위기가 파지티브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요거를 막 해석을 시키고 독해를 시켜요. 막 여기는 명사절 여기는 형용사절 이러면서 독해시키는 강사들도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 내용 다 해석해봤자 다 나오는 내용이라니까요.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여기서 이거는 그냥 예시를 하나 한번 드릴게요. 학부모님들한테. but이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우리 but이라는 말의 한국말의 의미가 뭐죠? 그러나예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 화자의 본론은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너는 진짜 착한 아이야. 너는 정말 착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정말 이러면서 막 길게 말을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너랑 만날 생각은 없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결국 만나겠다는 거야,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기 싫다는 거죠. 본론은 그러나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잖아요. 여기서의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거는 서론 또는 반론이었던 거고 여기서의 그 화자의 주장이 이제 나와요. 주장이 나오고 이건 주장이 나온 뒤에 나오는 애들은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나열하고 있는 거는요. 예시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겠죠. 근데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떤 거를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보고 OX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론일 뿐이구나. 여기가 진짜 화자의 중심 생각이네. 여기는 그러면은 중심 생각을 그냥 보충해주는 예시일 뿐이구나 라고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구조를 파악해서 여기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 있던 거를 고르면 답이 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요거를 연습시켜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절대 영어를 못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 정말 영어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영어 못해서 틀리고 있는 거 물론 이제 학생마다 레벨이 다르지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논리력이나 영어 실력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나오고 있거든요, 패세지에. 그리고 이거를 강사분들이 이런 구조를 잘 안 알려주고 해석만 시키고 독해만 시켜. 그러니까 여기만 이해는 다 갔는데 여기 내용은 이해가 다 갔어?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준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OX를 따지지 말고 항상 구조를 따지자. 이게 일단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튼튼한 리딩 스킬이 실력이 쌓인 학생은 어떠한 지문이 나와도 사이언스나 히스토리나 리터처 등 어떤 지문이 나와도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죠. 배경 지식은 보너스일 뿐 배경 지식에 대한 디스커션이 독해 스킬 수업을 선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히스토리 지문을 되게 어려워해요. 히스토리 지문이 뭐냐면요. 막
올해로서는 막 1800 뭐 몇 년대에 쓰여진 글, 뭐 1905년에 쓰여진 글 이런 글들이 이제 SAT 리딩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은 학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1895년, 1905년도에 쓰여진 글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 쓰여진 글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조선시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조선시대에 쓰여진 글을 읽고 100%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말이라고 한들?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때 쓰여진 Old English로 쓰여진 그 예전의 그 고대는 아니지만 예전의 영어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해가 힘들 거란 말이죠. 이해가 힘드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US 히스토리를 막 히스토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이거는 엄연한 영어 시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칼리지 보드가 우리가 US 그 미국 역사에서도 문제를 내겠지만 Great Global Conversation이라 그래가지고 세계사에서도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어요. 세계사에서도 문제를 내겠다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2년간 나왔던 시험을 보면은 남아공 얘기도 나오고 뭐 남미의 뭐 과테말라 국가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SAT 시험을 보겠다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역사를 다 공부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빈출 주제만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빈출 주제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SAT 강사들이 뽑는 빈출 주제 뭐가 있긴 해요. 뭐 에볼루션이라든가 뭐 벤저민 프랭클린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2년간에 나와 있는 22가지의 그 히스토리 지문을 가지고 이 중에서 빈출 지문이 몇 개 나왔는지를 봐보니까 9개가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22 중에 9개면 거의 절반 좀 이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배경 지식이 운 좋게 걸려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좋다고 해봐요. 근데 그럼 나머지 13개의 케이스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배웠던 배경 지식에서 안 나오고 안 배웠던 거에서 나온다? 그럼 시험 포기하고 이 시험은 망해야지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SAT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공부하지 말란 소리는 아닌데요. 배경 지식으로만 히스토리 지문의 점수를 올려주려는 강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이냐면은 이거를 모든 내용을 이해시켜가지고 풀려는 강사들인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명사절, 여기가 형용사절이라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 지문은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어해.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넣어서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SAT 리딩은 독해 스킬을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배우고 나면은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세부 사항을 구별하는 이런 그 논리는 옛날 지문이든 문학 지문이든 사이언스 지문이든 사회과학 지문이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킬이 튼튼하게 쌓여지면은요, 배경 지식에 그렇게 크게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접근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SAT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대학교를 들어가면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그 위에 자녀분들이 계셔서 위에 자녀분들이 또 미국 해외 대학을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전공서 교양서를 읽게 하거든요. 저는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업을 하나 들어갔는데 수업을 이제 막 뭐 4-5개를 듣잖아요. 수업을 하나 들어갔는데 막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잘 해봐야겠지라고 들어갔는데 첫 수업에서 한 100페이지 되는 거를 다음 시간까지 읽어오래요. 그러려니 했어요. 아, 이 수업은 읽는 게 맞는가 보다. 두 번째 수업을 들어가니까 한 또 80페이지 되는 거를 읽어오래요. 이쯤 되니까 먼저 표정이 굳기 시작하죠. 세 번째 수업을 들어가니까 다음 시간까지 40페이지 되는 걸 하나 읽어오고 30페이지 되는 걸 하나 또 읽어오래. 이쯤 되면은 교수님들이 미치셨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거를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학기 내내 읽으라는 게 아니라 화요일 수업이면 다음 수업 목요일까지 읽어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쳤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교수님들이 다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해라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은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요약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지금 이 글의 본론이구나. 여기는 그냥 그 서론이니까 지워도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그냥 내가 그 대충 읽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뭔가 반론이 나오네?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이 글이 요약이 돼요. 그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예요. 고등학교는 이미 선생님들이 요약을 다 해서 가르쳐줘. 요약을 다 해서 가르쳐주는데 대학교는 자기가 스스로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SAT를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 찾는 법, 반론 찾는 법, 예시 구별하는 법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요. 대학교를 가서도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해요. 근데 SAT를 무식하게 배우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해를 시키고 아까 말했지만 명사절, 형용사를 구별해서 해석을 시키고 하면은요. 그런 학생들은 대학교를 가서도 그러면은 100개, 80개, 40개 되는 페이지를 일일이 명사절, 형용사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SAT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AT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전체 글을 봤을 때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이러면 학생들이 점수가 탄탄하게 올라간다. 그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표 아까 얘기 드렸죠. 이거는 요거를 안 보고 가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칼리지 보드가요. 굉장히 친절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요러한 유형을 몇 문제를 몇 퍼센트를 내겠다라고까지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음대로 못 바꾼다 했죠. 더군다나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겠다라고까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SAT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유형표를 안 읽고 가요. 근데 우리 공부를 예전에 아무리 안 하던 학생들도 그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안 하던 학생들도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뭐는 보고 가요? 시험 범위는 보고 가요. 시험 범위는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이 칼리지 보드가 준 유형표를 안 읽는다는 거는 시험 범위를 내가 안 보고 시험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를 검색을 시키세요. 제가 이거를 다 불러드리진 않을 건데 뭐 사진을 찍든 해서 이거를 검색을 시켜가지고요. 칼리지 보드의 유형표를 항상 상비해주고 있어야 돼요. 상비하고 공부를 시켜야 내가 지금 여기서 많이 틀리네. 내가 여기서 많이 틀리네. 이러면서 구별을 해가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본인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틀리는 유형에서 가장 많이 틀리니까요. 요것만 얘기만 하고요. 이제 저희 여름방학 얘기로 좀 넘어갈 건데요. 그러니까 SAT에 출제되는 오답의 유형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SAT의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오답이 나왔을 때 어떻게 오답을 골라내야 할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오답이란 결국 논리의 비약을 뜻한다. 칼리지 보드가 이용하는 논리의 비약, 즉 오답 유형은 정해져 있고 매번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는 요즘 많이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3년에 SAT를 처음 가르칠 때만 해도 문제 유형을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오답 유형을 말하는 데는 아직도 없거든요. 근데 이 오답 유형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약간 한국말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왜냐면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예시를 들면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해가 딱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SAT를 왜 어려워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아시는 게 좋거든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 아이에게 공감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리지 볼드가요. 아까 말했지만 그 지문에 아예 안 나오는 거는 한두 개 정도밖에 이제 안 내고 나머지는 지문에 나오긴 하는데 논리의 비약을 시켜요. 논리의 비약을 시켜서 이게 이제 오답이 되는 거거든요. 논리의 비약을 하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리딩은 13개, 라이팅은 7개. 그럼 이 비약만 알면은 아이들이 이제 SAT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첫 번째 그 논리의 비약은 one item from a list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영어로 수업할 때는 그러니까 목록에서 한 항목만 가져오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피자와 파스타와 라자냐를 좋아해. 이런 말을 하고 여기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로 고르래요. 나는 피자랑 파스타랑 라자냐를 좋아해. 자, 화자는 피자를 좋아한다가 메인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화자는 이태리 음식을 좋아한다가 메인 아이디어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A를 골라요. 왜 A를 고르냐면은 지문에 피자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요거는 이제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면은 지문에 뭔가 나와 있는 내용이 보이면은 되게 반갑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거 분명히 난 지문에서 봤던 내용이야. 나는 분명히 지문에서 피자라는 말을 봤어. 근데 이태리 음식은 아무리 봐도 안 보였거든. 그래서 난 피자를 골라야겠다고 이걸 고르면 틀리죠. 왜?
메인 아이디어, 피자가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파스타랑 라자냐는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항상 메인 아이디어를 고를 때는 포괄적인 답을 골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피자, 파스타, 라자냐 이거를 포괄적으로 우리는 이태리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골라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SAT 시험을 왜 어려워하고 있는지 알겠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가 피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그러면 틀린 말인가요? 화자가 피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토플은 맞는 말만 고르면 대부분 풀려요. 토플 같은 시험은.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을 고르는 거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이런 그 논리의 비약 요거에서 이제 많이 걸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근데 한번 알려주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목록이라는 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을 골라야 돼라고 한 번만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논리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영어가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알려주면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요 얘기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아까 나열을 하면은 나열이 영어에서는 and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뭐와 뭐뭐와 뭐뭐 이렇게 되지만 and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아는 거야. 나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어. 지문에 나와 있다 그래서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나열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온 거는 예시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구나. 나는 포괄적인 거를 골라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한번 그때부터는 잘 안 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논리를 배우면은요. 아이들이 점수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이게 이제 그렇게 근데 보통 강사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용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 해석만 해주려고 그래. 근데 해석을 해서 풀면 풀려요? 안 풀려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답 유형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어려운 오답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positive, negative, neutral, ambivalent error이라고 부르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거를 긍정, 부정, 중립, 양가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사실 저희 다 돼가서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어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화자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중립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긍정, 부정이 다 있다고 양가의 의견을 취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무상급식 이런 걸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립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긍정, 부정한 면모가 다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화자의 그 의견을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화자가 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맘대로. 화자가 뭐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다?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맘대로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정말 좋아하던 일을 시작하였다. 이러고 나서 이걸 메인 아이디어로 고르래요. 1번 A. 그녀는 실직을 하여 무직인 상태가 되었다. B. 그녀의 삶에 즐거운 만한 변화가 생겼다. 자, 뭐가 정답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A를 골라요. 왜?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실직을 하여 무직인 상태가 되었다. 맞는 말이잖아요. 분명 이거 거짓말인가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회사를 그만뒀다? 실직을 하여 무직인 상태가 되었다. 이거 맞잖아요. 맞는데 A가 정답이 아니거든요. 왜 정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넌 왜 이렇게 SAT 점수가 안 오르니? 너 그렇게 학원을 보내도 왜 점수가 안 오르니라고 너무 타박하시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꼬아서 낸다니까요, 문제를. 칼리지보드는 되게 SAT는 똑똑한 시험이에요. 이게 왜 맞는 말인데 안 되냐면은 지금 화자는 회사를 그만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 그 나쁜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저희의 생각인 거죠. 저희와 학부모님들의 생각인 거고 화자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좋아하던 일을 시작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화자는 이거를 좋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A는 그녀는 실직을 하여 무직인 상태가 되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부정적인 뉘앙스로 바꿔놨거든요. 이런 건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어떤 즐거울 만한 변화가 생겼다. 이런 애로 정답을 가야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 무직이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변화라는 말은 딱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한번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잖아요. 자, 이런 긍정, 부정, 중립, 양가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화자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부정적으로 바꾸지 못해라고 한 번만 알려주면은 그때부터는 애들이 그거를 그 함정에 안 빠지고 있을 것을 그거를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까지 SAT 다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무조건 이 내용만 가지고 파악해. 아니 지금 화자가 하려는 말은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가 아니지. 변화가 생겼다는 게 포인트지. 그냥 이렇게 내용적으로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별로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설득이 안 되고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들었는데 내용만 말만 바뀌면 똑같이 또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 나는 SAT에 소질이 없나 보다. 영어가 부족한가 보다. 나랑은 안 맞는 시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논리를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그러니까 생각보다라 제가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는 SAT에 소질이 없나 봐요 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SAT에 소질이 없는 게 아니라요. 배우는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만 둘둘 해석하고 뭐 이렇게 찾고 있을 게 아니라 아 부정적인 이런 논리 아 이거는 나열하는 논리 이런 거를 배우면은 아 이거는 부정적이니까 이거의 방향은 파지르고 했네. 나는 A로 가야 돼라고 아이들이 잘 맞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원 선택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자, Y가 아닌 How를 가르치는 학원, 그게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A가 왜 정답이고 B가 왜 오답이고 이것만 가르쳐 주다 보면은 말만 바뀌면 아이들이 못 골라요. 그게 아니라 How, 즉 노하우, 자, 이런 거는 나열하고 있는 거는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어. 이렇게 긍정 부정이 바뀌는 거는 앞으로 빼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2번 단순한 모의고사 풀이가 아니라 학생의 약점 유형을 분석해서 유형별로 수업을 나가고 있어야 돼요. 틀리고 있는 유형을 계속 틀리고 있는다고 했죠. 리딩과 라이팅별로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요거는 지금 요즘은 이제 학원에서 우리 학원은 문제 유형을 분석했다라는 말 그렇게 많이 해요. 오답 유형의 분석이 완료된 학원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어요. 이제 미래에 점점 생기면 좋겠죠. 사후 관리가 철저하고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수업 후에도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학원 이런 걸 노하우를 선택해야 되고 이제 제가 아이비플랜에서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은 저희 아이비플랜 수업의 특징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키워주는 수업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독해 스킬과 논리를 기르는 수업이다. 그리고 Y가 아니라 How를 가르치는 수업 무작정 모의고사만 많이 풀리는 수업이 아닌 문제 유형별로 하나하나 마스터해가는 수업이다. 문제 유형 및 오답 유형 그리고 각 오답과 문제 유형의 오답률까지 나와요. 데이터로 분석한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수업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름 수업이 실시간 라이브 쌍방향 수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언제 이렇게 돈을 실시간 질문을 통해 수업에 참여가 가능을 해요. 참여가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문제풀이 후 바로 현재 수강생들의 오답률을 파악해서 수업에 반영을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문제만 녹화분으로 복습도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수업은 한국어, 영어, 혼용 수업이고요. 바이링구얼 수업이고요. 저녁 수업은 이제 원어로만 수업을 가능해서 선택이 이제 가능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7시 50분까지 아이들이 이제 리딩과 라이팅 한 세트를 프린트해서 준비를 하고요.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이제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응시를 해서 컴퓨터로 답안을 제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1600반은 2시간 동안 리딩 라이팅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애드밴스드 반이랑 정규반은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런치 브레이크를 가지고 1시부터 2시까지 단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매스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말에는 이제 실전 테스트 봤던 거에 성적표를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강사별 라이브 Q&A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은, 선생님이랑, 선생님 물론 이메일이나 이런 이제 수단도 있지만, 라이브로 이제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해서 성적 향상 케이스를 좀 보면은 자, 이제 중국에서 다 다녔던 학생인데요. 선생님은 모든 리딩 문제의 유형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리딩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과 문제들의 라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라직을 따라가면 답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처럼 90% 이상의 확률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 오답 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재밌었는데 제가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이 정도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문을 100%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지문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긴 하고 이 메커니즘을 철저하게 익힌다면 영어 실력이 저보다 부족한 분들도 패세지 리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문제 외에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테크닉과 노하우를 정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처음 있는 문제 풀이보다는 이쪽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말한 모의고사만 풀기보다는 이제 그 리딩 스킬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라이팅에서 이런 자료들이 거의 마법의 서 수준의 힘을 발휘합니다. 라이팅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비교적 제한된 편이고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부분이 많아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규칙을 이해하면 그쪽으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 학생은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1450 이상이 목표였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다녀도 점수가 잘 안 오르다가 수업을 듣고 지금까지 했던 패스지 그 독해 방법이 아니라 리딩 스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푸니까 문제가 잘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보니까 풀만 하거든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목표 점수를 높여가지고 방학을 하나 다시 보내서 시험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점이 나던 학생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그 설명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